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따라야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과 실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운이 따라주어야 큰 부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다루기 위해 애썼고 절기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추분 같은 날에 운을 다스리고 복을 불러들이는 실천을 꾸준히 이어왔던 것이지요. 오는 23일은 추분으로 낮과 밤이 같아지는 균형의 날인데요. 조상님들은 이 시기를 복과 재물이 드나드는 관문으로 여겨 특별히 중시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벼와 곡식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는 시기였고 사람들은 감사하며 이를 표현하였지요.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실질적인 지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운의 흐름을 읽고 균형의 시기에 맞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부를 붙잡습니다. 오늘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지혜를 따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야 하는 음식부터 지켜야 할 행동들을 통해 오는 23일 추분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지키고 대운을 붙잡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추분은 24절기 중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시점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세상의 균형을 상징하는데요.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이 균형 속에 복과 재물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낮이 길어지던 때의 기운과 밤이 깊어지던 때의 기운이 만나는 날이니만큼 새로운 운을 열고 흩어진 기운을 바로잡을 수 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추분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추분에 제사를 올리고 수확의 결실에 감사했습니다. 곡식이 무르익는 때에 감사를 잊으면 재물복이 떠나간다고 하였고 반대로 이날 정성껏 기도하면 내년의 풍년과 금전운이 따른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추분은 단순히 달력 속 절기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풍요와 금전운의 균형을 다잡는 날이었지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이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먹는지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풍년을 기리는 날이지만 잘못된 음식을 택하면 복이 흩어지고 재물운이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풍요의 시기일수록 절제가 필요하다는 조상님의 가르침이 담긴 추분날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즉 균형의 절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음식이 바로 지나치게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입니다. 조상님들은 풍요가 절정에 이르는 추분날, 과한 기름기와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재물의 기운이 탁해지고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농경 사회에서도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가을철 비위가 약해지는 시기에 탈을 일으키기 쉬웠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기름은 복이 고여 썩는 상징으로 여기는데요. 재물은 흘러야 복이 되는데 기름지고 느끼한 특정 음식은 흘러야 할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추분날에는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통해 맑은 기운을 지키려 했습니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후로는 밤이 점점 길어지며 기온도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의 금전 흐름에는 운의 영향이 큰데요. 조상님들은 이때 차가운 음식을 경계했습니다. 얼음을 띄운 음료나 냉채, 차갑게 먹는 과일은 몸의 기운을 얼려버리고 그 차가움이 곧 재물운까지 얼어붙게 한다고 여긴 것이지요. 실제로 가을철은 기온차로 인해 소화력이 약해지고 기혈이 떨어지는 때라 찬 음식은 건강을 해치기 쉬웠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찬 기운은 복이 머무는 자리를 비우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집안의 불빛이 꺼지고 기운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재물운도 움츠러든다는 의미이지요. 결국 추분에 찬 음식을 피하는 것은 몸을 지키는 동시에 재물복이 얼어붙지 않도록 막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오는 23일 추분은 새로운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수확의 절정기입니다.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상하거나 묵은 음식을 가장 꺼렸습니다. 이미 오래된 음식을 올리거나 먹는 것은 결실의 기운 대신 낡고 쇠락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실제로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커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묵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기 쉬웠습니다. 풍수적으로 묵은 음식은 기운을 막고 좋지 못한 운을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요. 집안의 재물운은 새로움 속에서 불어나는데 상한 음식이나 묵은 곡식을 두면 그 기운이 막히고 흐트러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추분 날에는 반드시 쌀로 밥을 새로 지어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새로운 복을 맞이했습니다. 조상님들이 강조한 것은 결국 풍요의 시기일수록 새로움으로 복을 채워야 한다는 지혜였지요. 무엇보다 추분 날에는 날 것을 피해왔는데요. 추분은 본격적인 수확과 결실을 기리는 날인데 피냄새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은 풍요의 맑은 기운을 흐트러뜨린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조상님들은 이 시기를 감사의 날로 삼았기 때문에 살생을 연상시키는 음식은 재물운을 끊는다고 하셨지요. 특히 날고기는 균형을 중시하는 추분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깨뜨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재물운을 위해서라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었는데요. 새로운 금전운을 불러들이고 풍요를 지켜내며 나에게 올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특별한 음식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는 23일 추분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금전운이 들어오고 복이 이어질까요? 여러분, 추분 무렵 가장 많이 찾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늙은 호박입니다. 농가에서는 가을 햇볕을 듬뿍 머금고 여물게 된 호박을 따서 호박죽을 쓰거나 나물로 무쳐 먹었습니다. 노란빛의 호박은 금빛 곡식을 닮아 재물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은 호박을 먹으면 집안 살림이 불어난다는 생각으로 추분날 호박을 올리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때 호박은 속이 비어 있어 기운을 담는 그릇 같은 성격을 지니는데요. 여기에 곡식과 햇살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호박죽을 먹는 것은 곧 집안에 복을 가득 채우고 풍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호박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가을철 건강에도 이로웠습니다. 그러니 추분날 호박죽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풍요와 재물운을 지키는 조상님의 지혜가 담긴 실천이지요. 추분은 산과 들에서 버섯이 풍성하게 돋아나는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은 오래전부터 귀하게 여겨진 가을철 식재료였습니다. 조상님들은 버섯이 땅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하늘이 내려준 자연의 복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추분날 버섯을 밥상에 올리는 것은 곧 조상님의 은혜와 대자연의 기운을 함께 맞이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버섯은 재생과 번성의 상징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처럼 버섯은 집안에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깊어 음식을 풍요롭게 만들고 몸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추분날 버섯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채우며 운을 높이는 방법이었지요. 무엇보다 추분은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이때 수확한 햅쌀로 밥을 지어 올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날 먹는 쌀밥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이 아닌 한 해의 결실을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제물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밥을 지어 제사상에 올리며 내년에도 곡식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풍년을 기원합니다 했던 것이지요. 풍수적으로 햅쌀은 새로운 기운과 재물운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묵은 곡식이 아닌 갓 수확한 쌀을 올리고 나누어 먹으면서 집안의 복이 새롭게 채워진다고 하였지요. 또 흰쌀밥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불러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고 재물의 길을 밝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의 햅쌀밥은 가족이 함께 나누며 풍요를 기리고 동시에 재물운을 붙잡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햅쌀밥을 먹는 것은 조상님들의 지혜를 계승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신선한 곡식을 먹으며 세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다짐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추분 무렵은 과일이 한창 풍성하게 열리는 계절이지요. 그 중에서도 밤, 배, 대추는 조상님들이 추분날 반드시 챙겨 올리던 대표적인 과일이었습니다. 밤은 알이 단단히 여물어 다산과 재물을 상징했고, 배는 그 맑고 청아한 맛 덕분에 정직과 청렴, 그리고 건강을 상징했습니다. 대추는 잘 아시듯 자손 번창과 장수의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추분날 함께 올리는 것은 집안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후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도 과일은 자연이 주는 결실을 의미하며 집안의 복이 익어가는 징조로 보는데요. 특히 추분은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기에 잘 익은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은 곧 균형 잡힌 재물운을 맞이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추분날 제철 과일을 맛보는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풍요의 기운을 이어받는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분은 풍요로운 수확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겨울을 준비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이 무렵에 호박을 길게 썰어 햇볕에 말려 호박꼬지를 만들고 조롱박을 말려 저장용 그릇이나 식재료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말려두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 보관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앞으로도 재물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저장한다는 상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 말린 채소는 기운을 모아두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햇볕의 기운을 가득 품은 호박꼬지는 집안에 따뜻한 양기를 불러들이고 조롱박은 속이 비어 있어 새로운 기운과 재물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여겨졌지요. 이것은 단순히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내일의 복을 미리 쌓아두는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분 무렵이 되면 들판에는 노랗게 핀 국화꽃이 절정을 맞이합니다. 조상님들은 이 국화를 단순히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꽃잎을 따서 술을 빚거나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이를 국화주 또는 국화차라 불렀지요. 국화는 오래도록 피어나는 특성 때문에 장수와 건강을 상징했고 향기로운 기운은 잡기를 몰아내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추분날 국화주를 마시는 것은 곧 애군을 막고 재물운이 맑게 흐르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풍수적으로 국화는 맑음과 고결함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국화주나 국화차를 마시는 행위는 집안의 흐린 기운을 몰아내고 금전 흐름을 정갈하게 다스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화의 노란빛은 황금과 같아 재물과 풍요의 색으로 해석되었지요. 추분날 국화를 담은 술과 차를 마시는 것은 재물복과 대운을 여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추분에 국화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조상님들의 지혜를 잇는 행위가 됩니다. 균형과 풍요의 기운을 몸에 담아내는 작은 실천이 바로 재물운을 붙잡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풍요와 복을 불러들이는 음식들이 따로 있었는데요. 조상님들은 이를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함께 다스려야 진정한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추운 날의 행동이 잘못되면 금전운이 끊기고 복이 멀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음식은 몸의 기운을 채우고 행동은 운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추운 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균형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일상에서도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추운 날 수면이나 식사, 생활의 리듬이 어긋나면 집안 기운도 함께 흐트러지고 그 결과 재물운이 흩어진다고 보셨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밤을 새우는 습관, 끼니를 대충 거르는 태도는 모두 균형을 깨뜨려 복을 막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균형은 곧 운의 흐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낮과 밤이 균등해지는 날에 스스로의 생활이 엉망이라면 이는 곧 집안의 재물 기운을 스스로 흐트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작은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생활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운이 단단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추분은 계절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마무리와 정리이지요. 조상님들은 추운 날에 밀린 일을 그대로 두는 것을 재물운을 가로막는 큰 금기로 여겼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창고를 채워야 하는 시기에 이를 미루면 재물복도 집안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흩어진다고 하셨지요. 실제로 농경사회에서는 추분 무렵까지 농사일을 정리해야만 겨울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은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또 추분 무렵 집안 마당이나 담장 주변에는 낙엽이 많이 쌓입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은 이 낙엽과 마른 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시든 나뭇잎과 마른 가지는 쇠락한 기운을 불러와 재물운을 약화시킨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풍수적으로도 죽은 기운이 머무르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마당과 집 주변을 깨끗하게 쓸고 정리하며 시든 기운을 걷어내고 새 복이 깃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운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미뤄둔 일은 막힌 기운을 상징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기운이 쌓여 집안의 흐름이 어둡게 바뀌고 결국 재물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을 하나씩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태도는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아 새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추운 날은 무언가를 미루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정리의 날이지요. 여러분, 추분은 1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무르익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은 추운 날 결실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큰 금기로 여겼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곧 복을 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때 감사의 제사와 기도를 통해 조상님과 자연에 보답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집안은 다음에 재물운이 막힌다고 전해졌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감사는 기운을 순환시키는 열쇠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할 때 복은 다시 돌아오지만 당연시하거나 불평만 하면 기운이 막혀 흩어질 수 있지요. 그러니 추운 날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올릴 때 집안의 재물운은 더욱 커지고 대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분 무렵에는 작은 징조 속에서도 재물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뜻밖의 선물이나 오래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일, 혹은 작은 이익이 생기는 것들은 모두 복이 들어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러한 길조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기도를 올리며 복을 굳혔습니다. 이때의 기도와 감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재물의 문을 여는 힘이었지요. 추부는 단순히 달력 속의 절기가 아닙니다. 낮과 밤이 같아지는 균형의 날이자 수확을 감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의 날이지요. 조상님들은 이 날을 통해 복과 재물의 흐름을 살피고 잘못된 습관은 버리며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피하고 챙기는 풍습이 아니라 집안과 삶을 정리하고 다잡는 하나의 운명 관리법이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국 재물운을 지키고 대운을 맞이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조상님들의 지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분날에 맞춰 작은 습관을 돌아보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균형을 지키는 그 순간 삶의 흐름은 맑아지고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며 조상님들이 내려주시는 복과 대운이 자연스레 스며들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전통 속에 그리고 오늘의 실천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번 추분에는 이 지혜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